건국 70주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무런 공식 기념 행사를 갖지 않으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봄에 그런 판단을 내려서 저희 이승만 학당이 대한민국 사랑회와 공동으로 이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사이에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약간의 행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소속기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국가기록원 등의 소속기관을 통해서 정부 수립 70주년 관련된 행사를 뭐 전시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내일 아마도 광복 73주년 및 정부 수립 70주년 이렇게 해서 정부 수립이란 말을 넣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려는 그런 진정한 축하의 의미의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가 그나마 그 건국 70주년이 섭섭하지 않은 그런 그 날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영훈 선생님께서 건국기억의 성립과 변질의 70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예, 주어진 20분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논문을 간략하게 그 소절별로 그 내용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생일이 건국일이 언제냐 둘러싸고 지금 한국의 정치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러한 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저는 어디까지나 연구자로서 학술 연구자로서 사실과 어떤 사료에 기초하는 한 우리 한국인들이 그의 진정한 건국일을 잊어온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그 나머지 오늘날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인은 왜 오래전부터 그의 건국일을 잊어왔던가? 그것은 한국인이 그 정체성이 원래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좀 듣기가 약간 좀 기분이 껄끄러우실지 몰라도 저는 정파의 좌우를 떠나서 연구자로서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장은 대한민국의 성립입니다. 48년.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 수립은 건국과 동어 반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그 공식 식전의 용어를 가지고 그것은 건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여러 가지 사료들을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나 도하신문이나 잡지나 여러 크고 작은 사람들의 개인의 연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대인들에게 정부 수립과 건국은 동어 반복이었습니다. 1945년 12월 환국한 임시정부는 스스로 이 강토 안에 건국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민족이 요망하는 정부 수립을 또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 안에서도 또는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독립은 유엔 총회가 결의한 한국 독립을 위한 계획, 그 국제적 협의에 기초해서 주민의 총선거, 국회 결성, 헌법 제정, 정부 수립, 국제사회라는 성인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이었고, 건국이라는 것이 일국적, 역사적, 추상적 함의라면은 정부 수립은 국제적, 현실적, 실정적, 그런 리걸 포지티브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동어 반복으로 쓰였고,
공식 식전에서는 정부 수립이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래서 1949년 8월 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이었다. 한국 독립에 위한 계획에 기초해서 말해진 성립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 그 정부 수립, 건국, 독립은 다 똑같은 말인데 49년 8월 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로 경축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날은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념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해에는 건국공채가 발행되어 가지고 국방비를 조달하려고 했고요. 또 국민성금이 모아져서 비행기를 전투기를 마련했는데 건국 1호라 그랬습니다. 독립과 건국은 다 같은 말이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절은 광복절의 제정입니다. 1949년에 국회에서 광복절이 제정이 됐는데 당초 국경일의 제정에 관한 원안을 보면은 독립기념일이 되어 있습니다. 1949년 6월 정부가 마련한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에서 독립기념일로 되어 있던 것이 그해 9월 국회에서 본안이 통과하면서 광복절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복이란 무엇을 영광스럽게 회복한다는 뜻으로서 한자 사용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적부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온 말입니다. 광복 구물, 광복 사직, 임진왜란 때 사직이 어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광복 사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복이란 말은 한자 문명권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말입니다. 1910년 이래 한국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광복조국, 광복독립이라 이렇게 불렀고 따라서 독립과 광복 역시 둘은 동의어였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 변경할 때 큰 반대 없이 당시의 언어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러나 부주의하게도 그러한 명칭 변경은 두고두고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광복의 선례를 2페이지 이어질 부작용의 두 번째인데요. 독립이란 말의 정치 철학적 의의는 매우 진처직입니다. 이 모든 독립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자유, 평등, 개방, 평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48년 대한민국의 독립은 국제사회의 결정, 감독, 승인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이와 같은 진취적 의의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자유인의 국제연합에 속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복절은 본의 아니게도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지니는 이와 같은 세계사적 의의를 망각하거나 부정할 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목적어가 생략될 경우에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용례를 소개했습니다만 광복 구물을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광복 사직, 사직을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광복 독립, 광복 조국 그 목적어를 빼버리고 나니까 이 광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자리에 광복회 회원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광복회 회원한테도 우리도 잘 모릅니다. 광복이란 말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이에요. 여기서 기억의 혼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혼동 1950년에서 59년. 그래서 광복절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은 제2회 광복절이었고 50년은 제2회 광복절이었고 51년은 제3회 광복절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953년에 독립 제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라는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사회의 동향은 달랐습니다. 50년부터 중앙과 지방의 언론은 광복절의 주기를 45년 8월 15일에서부터 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51년 8월 15일 동아일보는 광복절 제6주년이라는 그러한 보도를 했고요. 이와 같이 혼란되기 시작한 광복절은 그 의미가 해방절이었습니다. 해방절. 우리 민간에게 있어서는 그 정부 수립일과 해방절에 이 날짜가 겹친 것은 그건 우연입니다. 50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급하게 정부 수립을 하다 보니까 해방의 기쁨을 기념해서 정부 수립하자 이렇게 돼서 그 날짜를 맞춰 놓은 건데 후대에 가면 갈수록 한국인들은 해방만 기억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한국인 모두가 공유하는 반일 종족주의적 민족주의 감정 그것이 지배적인 어떤 정서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수립, 독립, 건국이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자유와 독립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없는 이제 그러한 사회의 상태가 이러한 광복절의 대상을 혼돈시키기 시작합니다. 1950년 4월 광복절의 가사가 노래가 제정됐는데요. 한학자 정인보는 다시 만지는 흙, 춤추는 바다, 가신부님이 뜨거운 비, 하늘의 딸보. 여러분 잘 아는 광복절 그 노래. 거기는 자유와 독립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정인보 선생 스스로가 고매하신 한학자이시면서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한국인들의 어떠한 시민적 교양 수준의 한계, 예, 그런 것이 벌써부터 큰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페이지입니다만은 건국의 주체들이 집권하고 있던 50년대에 내에서 건국의 기억 자체가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1958년은 건국 10주년으로서 성대하게 경축이 되었습니다. 58년은 그해 정부는 건국 10주년 행정화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출간물을 내었고요. 그리고 48년 8월 15일 당일에 출생한 건국둥이 소년, 소녀 194명을 선발해서 그날 서울 시내를 행진시키는가 하면은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정부 수립 10주년 또는 건국 10주년 꽃전차를 시내에 다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 10주년 행사가 아주 거창하게 당시의 신문을 보면은 매우 요란하게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4장입니다. 건국 기억의 쇠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실패를 상징하는 4.19 이후에 건국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잊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보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를 비난하였고 당일에 동아일보는 이승만 정부를 비열무상한 후한무치한 똥버러지와 같은 찰거머리와 같은 몰입배와 위선배로 저주하는 박두진의 시를 게재했습니다. 방종하는 지식인의 정신세계. 1950년대의 모순. 1950년대의 모순은 적어도 300년 이전부터 내려오는 한국사 자체의 모순의 누적입니다. 그거를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정권을 똥버러지와 같은 정권이라고 저주하는 한국 지식인들의 이 방종하는 정신세계물죠. 그들의 혼란된 역사의식에서 48년의 건국사건이 올바른 의미로 새겨질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6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5.16 군사 쿠데타 내지 혁명이 일어나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중대한 이후 두고두고 이어지는 장경순 의장께서 퇴청을 하시가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16 군사혁명 이후에 헌법에 중대한 어떤 그래서 이 제3공화국의 역사인식입니다. 그 제4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박정희의 군사혁명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사실상 부정을 했습니다.
1962년 12월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서 군사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사 서술을 행하였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4.19 어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발생한 지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되는 사건의 주역들이 헌법의 전문에 손을 대가지고 제1공화국을 불의의 체제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불의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한다. 이랬으면 제1공화국은 불의의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5.16 군사혁명의 주체들은 이후 한국 역사의 중요한 그 근대화 혁명의 업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만은 건국사의 역사에 관한 한 중대한 단절을 초래하는 헌법의 전문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이후 헌법 개정할 때마다 집권자들이 헌법 전문에 손을 댑니다.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만들어져서 오늘날 대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렇다고 제가 제3공화국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이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의식에서 역사와 정치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시대적 한계 속에서 모순이 실타래처럼 얽혀오는 세월이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3공화국의 업적에 관한 한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그 점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주년 30 그런 가운데서도 건국 20주년과 30주년의 기억은 면면이 이어져서 세 잔의 지고는 있었지만은 20주년, 30주년에 관한 그러한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5페이지에 넘어가서 제 5장 시간이 많이 좀 있습니까? 예. 19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우파 민족주의와 임시정부의 부통. 근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되시고 그해 신군부가 등장하고 다음 해 5월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81년 3월 제5공이 성립하고 이루어지는 격렬한 정치적 변동은 이후 한국인의 역사의식에 마찬가지로 격렬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1980년 10월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전면적으로 민족주의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5.16과 4.19에 관한 서술을 빼버려요. 그래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정변의 주역들이 헌법에 손을 대는 나쁜 선례가 여기서 또 한 번 되풀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5공화국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대대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굉장히 절제되어서 수여되고 있던 건국훈장을 그때까지 다 합해서 한 200명 정도밖에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건국훈장을 받고 하는 이제 이러한 대대적인 어떤 그 반일 민족주의의 고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해 1982년에 독립기념관 건립이 시작됩니다. 82년 일제 대륙 침략과 관련된 일본 역사 교과서의 서술을 규탄하는 민간의 반일 민족주의가 크게 타오르었어요. 87년 독립기념관이 건공이 되었는데 거기를 가보면은 독립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막상 독립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독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기념관 안에 어디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아니에요. 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독립운동의 결과 세워진 이 나라는 반쪽짜리 별 볼일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의식이 그 기념관 마지막 코너에 그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그건 독립기념을 하는 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파든 좌파든 그 독립기념관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전두환 정권이 좌파 정권이 아니죠. 좌파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좌파든 우파든
그 민족주의 정신 세계에서는 대한민국 자유와 독립이라는 어떤 세계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서 성립한 이 새로운 나라의 역사적 의의, 우남 이승만 박사의 그 어떤 자유 독립 정신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981년에 이현희 씨가 쓴 박사학위 논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연구라는 박사 논문이 제출되고 이것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1987년 2월 달에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의 주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에 관한 학회가 87년 2월 달에 열리고 여기서 1919년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의 제1공화국이다라는 주장이 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표출된 민족의 독립의지를 대표하여서 임시정부에 모인 사람들은 민족의 합법적인 공식적인 대표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민족의 합법적인 공식적인 대표자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유효한 헌법이다 하는 이제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고 이 공화정을 제1공화국은 연합국에 의해서 성인이 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1919년부터 기산해야 된다. 제1공화국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각의 주장이긴 했지만은 학계의 공식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1984년부터 4년에 출간된 그 유명한 강만길 교수의 한국 현대사라든가 그다음에 당시에 한국 그 학계의 공식적인 어떤 내진 주류적인 입장은 그와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는 1987년 10월 제9차 헌법에서 김준엽은 헌법개정위원회에 접근을 해서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서 당시 지금 살아있는 그 이종찬 씨가 당시 민자당인가요? 그저 개정위원이고 돌아가신 그 이중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이 세 분이 헌법 개정의 주역인데 이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김준엽 씨가 현행 헌법 전문을 만들어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사라졌던 4.19를 다시 살려냅니다.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의에 한거한 4.19 이념을 개성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48년 건국이 살짝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했습니다. 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헌법에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이 들어갔어요. 법통이란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헌법, 그 법과 제도를 잇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 대한민국은 결코 임시정부의 헌장과 제도를 개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통이란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한두 사람의 로비를 통해 가지고 헌법이 개정된다는 거예요. 헌법이 개정된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로비를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한국의 역사학자들의 잘못입니까? 저 같은 별로 볼 일 없는 대학 교수들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이 지금까지도 아무도 잘 모르고 지내온 것,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혼란 자체를 누구에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도 한국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원래부터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하고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역사와 정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정변이 일어날 때마다 헌법의 손을 역사 서술을 고치는 이 오래된 전통 매우 오래된 거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끊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재헌 헌법의 전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앞으로 헌법이 어떻게 다시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전문은 다 때려치우고 재헌 헌법으로 그 전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서 마지막으로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이 6페이지는 좌파 민족주의와 건국의 부정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민족주의 역사관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소위 이른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100만 명이 읽었다는 그 책이 나와서 여기서는 다수의 사회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과제는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이며 그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이 대한민국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급진적인 통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1988년은 건국 40주년이지만은 어떠한 경축 행사도 없이 그 소란통에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판문점으로 몰려가는 통일 행정하는 그 와중에 제대로 된 광복식전도 없었고 정부 수립 40주년 기념 행사도 없었습니다. 마치 올해와 비슷한 그와 같은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그런 가운데 이 이른바 민주화 시대에 소위 반일 민족주의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이 끌어오르기 시작한 반일 민족주의가 김영삼 정부 때 다시 한번 절정을 달해서 1995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그동안에 건국의 역사가 묻어있는 이 중앙청을 해체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해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김영삼의 치기 어린 반일 민족주의가 그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역사가 묻어 있습니다. 그걸 해체를 할 수 있는 이 용기, 그죠? 그 대담무상함, 역사를 지울 수 있는 그 대담한 무상함,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건국사는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날 야당 대표 김대중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군정 이승만 박사 통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결국 친일파 세력이 중심이 되어온 이 나라의 역사, 친일파들이 지배해온 역사였다고 대한민국 역사를 비판을 하고,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3.1절 기념사에서는 나의 김대중 정부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유일한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가식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어서 건국 50주년을 대단히 성대하게 기념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볼 수 없는 대대적인 건국 50주년 행사를 해서 갖가지 또 기념 행사나 기념물을 또 만들어내고 했던 대단히 어떤 역설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은 또 다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 건국 48년 건국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2003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맹비판한 그 사람이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48년 건국 사건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8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58년 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압제해서 해방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세웠으며 그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세우고 있다. 또 대단히 희망찬 연설을 해요. 노태우 대통령 머릿속에 두 가지 코드가 있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으로 대표전환한 노무현. 그 사람 자신이 크게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경축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한국인 스스로가 그 역사의식에서 혼란스러워 있는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 비운에 참 목숨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이야기가. 그러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8페이지입니다. 건국 60주년을 경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야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한국인의 분열, 자기 분열 상황이 더 이상 미봉이 되지 않는 상태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을 다 인정하고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하려고 하니까 야당이 식전을 거부를 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건국 식전을 행하고, 그리고 헌법 소원을, 광복회라는 단체가 뭡니까? 광복회라는 단체는 이상하게도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저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나이도 보면은 대체로 1930년대 후반, 심지어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독립을 위해서 압록강을 넘은 것처럼 막 좀 비장한 투로 연설도 하고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 때 무려 전국에 3,000명이나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건국 60주년 주년을 부정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논리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건국에 관한 국민의 기억은 분열과 표류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48년 8월 15일 이날에 건국되었다고 했지만은 동시에 또 광복에 대해서 전혀 다른 뜻을 이야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이미 많은 책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광복절 주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광복절 주년부터 잡아놓고 그거를 독립기밀로 명칭 변경하든지 다시 건국절로 만들든지, 제일 중요한 일은 주년을 바로 잡는 일인데, 그런 보고서가 청와대에 몇 차례 올라가도 대통령은 들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연설한 거 보면 혼란스러워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좌우를 막론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혼란스러운. 드디어 이제 오늘날에 대혼란이 공식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건국 100주년을 19년을 건국 주년으로 그때부터 출발하겠다 했는데, 어느 역사책에도 지금 그렇게 쓰여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거기에 아마 동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거는 성공할 수 없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패러프를 읽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한다. 건국의 기억의 성립과 변질의 역사를 두고 흔히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 또는 자유민주 세력과 민족 세력의 충돌을 해석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옳지는 않다. 48년에 건국을 부정한 것은 1960년대 이래의 역대 정부의 정치가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자국의 건국사를 함부로 수정하고 변질시켰다. 그렇게 생겨난 건국사의 공백을 채운 것은 감성적 종족적 민족주의였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좌파 세력의 역사인식이 지배적 지위로 군림하였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근본적 가치라는 선진 이념에 입각하여 세워진 자유인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성한 자유인은 불행하게도 그의 건국사를 보존하고 육성할 만한 지력을 보유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지력의 한계에서 그들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구호에 현혹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협력하였습니다. 이 전형적인 광복회. 오늘의 대한민국 그 시대 차후의 좌우 합작이 광복회로 대표되는 우파 세력과 그리고 또 좌파 세력이 좌파의 또 우파 세력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상하게 벌이는 좌우 합작 속에서 대한민국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48년의 건국 이념을 올바로 회복하고 개성하는 일이고, 구체적으로는 광복전의 주년을 빨리 바로잡는 것, 그게 시급한 과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소홀히 한 거는 민족 세력 내지는 좌익 그쪽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대한민국의 성립을 그다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오히려 이 좌익 또는 민족 세력이 치고 들어온 거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김용삼 실장님의 두 번째 발표로 1919년 건국설 비판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건국 관련된 논란은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국가는 사라지고 민족만 남아서 활개를 치는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뭐 민족이 뭔지 국가가 뭔지 막 헷갈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정말 그 철들은 인간이 된 게 군대에 가서 좀 철이 들어서 왔습니다. 제가 1980년에 해군 수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 훈련소를 수료하고 함대에 갔더니 구축함을 타라고 해서 이 구축함을 탔습니다. 그 당시 이 구축함이 우리 한국 함대에서 제일 그 군기가 센 전투함정이어서 배를 타고 동서남해를 정신없이 누비다가 1980년 11월에 욕지도 앞바다에서 간첩선하고 실제 교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에 그 들어온 간첩선을 포위를 해가지고 잡는데 실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40mm 대공포 요원을 하고 있었는데 40mm 대공포는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붉은 라이프 자켓을 입고 노천에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포를 쏘게 돼 있습니다. 간첩선이 막 제가 탄 배를 향해서 막 기관총을 난사를 하면 이게 빨간 예광탄이 돼서 제 눈앞으로 막 날라옵니다. 그럼 무서우니까 막 숨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정말 장렬하게 깨달았습니다. 민족이고 나발이고 어딨냐. 저놈들이 나 죽이려고 지금 포를 쏘고 앉아 있는데 아니 같은 동족이라고 저를 봐줄 거냐 말이죠. 내가 먼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저를 그날부로 민족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먹고 국가주의자가 됐습니다. 군대 가서 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영훈 교수님께서 그 중앙청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선일보 기자를 하면서 이 중앙청을 철거한다고 할 때 가장 나서서 반대를 하다가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반정부 기자로 찍혀가지고 정말 무진 고생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뭐라고 선동을 했느냐? 중앙청 건물 철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유물을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물 전시하고 있는 거를 유물을 어디도 옮기지도 않고 먼저 때려부시겠다고 이 난리를 치면서 뭐라고 선동을 했느냐? 구조선 총독부 건물 해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속았습니다. 아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옛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까? 그 안에 무슨 논리가 숨어 있었느냐? 바로 재헌의회가 설립된 현장이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현장이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제1공화국 때 그 건물에서 대한민국이 출범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던 그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옛날 총독부 건물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의 건국 현장을 없애버린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 총독부 건물이니까 말이야 저거 우리 경복궁 건물을 가리고 있었으니까 저거 정말 창피한 거니까 하는 선전선동에 다 넘어가가지고 때려부시는데 앞장을 서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저 친구가 하는 그 길이 맞는 것 같다. 우리 도와주자 해서 두 분이 저를 도와줬는데 한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김학은 선생님의 형수님인 강기원 변호사가 도와주셨고요. 또 한 분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정미용 씨가 도와줬습니다. 그때 정미용 씨가 서울시청에 조순시장의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순시장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건물을 이전이라도 하자. 그래서 조순시장을 설득을 해서 약 3만 평 되는 부지에 이 중앙청 건물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옮기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누가 도와줬느냐? 김대중 씨가 도와줬습니다. 김대중 씨가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건국의 현장이니까 도와준 게 아니고요. 보수파 코스프레를 하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김대중 씨가 도와주고 조선 씨가 도와주고 이 정보가 어떻게 새나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놔버려라 그래가지고 폭파시켜버렸던, 결국은 우리가 지금 총독부 건물이 날아간 게 아니라 건국의 현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건국 논란도 지금 이 논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방법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러니까 건국일이 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는 제가 발제본 쓴 그 10페이지, 11페이지에 제가 그 도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2006년 조선일보가 2006년 8월 14일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이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모르고 있다 67.1%, 알고 있다 32.9%.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이 됐는지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국민이 67%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보시면 이거는 2015년 8월 19일 날 리얼미터가 광복 70주년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다 라는 그 답변이 63.9%, 남한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다 라는 답변이 21.0%, 잘 모르겠다가 15.1%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전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단지 21%의 국민만이 자기 나라의 건국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여기 21% 안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건국절이 1919년이라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기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요약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919년이 건국인데 1948년이 건국이라고 우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첫째, 임시정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해서 결과적으로 임시정부를 우리 역사에서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역사 왜곡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세력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정부 수립 당사자들도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후대들이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모순된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적인 역사의식이나 상식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여섯 번째로는 미국인들은 미 합중국을 건국한 1789년보다 영국에게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더 중요시한다. 건국보다 독립을 더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역사의식을 유념해라. 그래서 1919년 건국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이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지금
그 동네에서 그냥 음습하고 어두운 구석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국제적인 법규와 국제법에 의해서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국제적인 법규나 규약에 의하면 나라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나라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디오 협약 제1조인데 제1조에서는 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구정을 해놨습니다. 첫째, 상주하는 인구. 다시 말씀드리면 영토에 지속적으로 상주하는 인구가 있어야 된다. 둘째, 명확한 영토.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수비되는 영토. 셋째, 정부. 영토와 그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질서를 강제하는 정부. 넷째,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적 독립성과 자주외교권, 즉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좀 미안하고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1919년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결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끼리 골목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적인 규약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우리는 건국이 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국이라고 우기는 거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현저히 미달되는 그야말로 우리끼리의 외침으로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인데 그 엉터리 주장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다가 이 짓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글쎄요, 이 다른 나라의 지식,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사실 참으로 좀 끔찍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그분들도 임시정부가 건국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7페이지 발제문 그 맨 아래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임시정부 사료 가운데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료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앞으로의 그 독립운동과 건국 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정책 대강을 설명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건국기 이전에 나라를 되찾는 복국기의 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시정부 사람들도 이게 그 건국한 게 아니라 건국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복국기 활동이라고 이렇게 엄연히 건국 강령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료들이 줄줄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1919년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또 한 가지 1919년 건국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라는 분의 입장을 대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50총선에 의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전 민족의 대표적 정부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구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단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구라는 사람은 1948년 6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의 임정계승론을 정면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김구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라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엔의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 외교를 펼치고 있을 때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승인하면 안 된다.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라는 활동을 하려고까지 했던 이상한 그 일들을 여러 차례 벌린 사실을 제가 이 내용에 써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핵심 사항은 정부 수립이었습니다. 영토와 국민은 이미 확보되었고 주권도 정부 수립일에 인수받기로 미 군정과 사전에 양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국 선포가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4개의 필수 요소가 확보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인수한 날 바로 1948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8월 15일 날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법과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킨 국제적으로도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좌파들은 오늘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니라 분단정권 수립일이라고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민족으로 국가를 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민족 감정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민족을 맹신하고 통일을 지상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니까 정통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분단의 책임을 건국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과서가 그래도 많이 좀 수정이 돼서 뭐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2000몇 년도 이영훈 교수님께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실 때 금성사 교과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끔찍하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건국을 분단의 시작이라고 부정하고 개인보다는 민족을 앞세워서 역사를 통일지향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통일지상주의 세력들과의 사이에 거의 내전이나 다름없는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에게 있어 대한민국 현대사는 그저 반민족으로 점철된 더러운 역사이고 다시 써야 될 역사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바로 월간조선 이번 달 호에 노재봉 총리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은 대학교 1학년 학생도 알 수 있는 뻔한 사실이다.
통치하고 있는 영토도 없고 통치 대상인 국민도 없고 국제적인 승인도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 바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 다른 의도란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해서 탄생했으니 자주적으로 탄생한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추종에 그런 자주적인 나라를 세워야만 진정한 건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북한 체제에 남이 흡수되는 방향으로 통일되어야 정상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더럽히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건국일이 언제인가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협도 있을 수 없고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건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 과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삼 선생님은 그 1919년 건국설이 왜 성립할 수 없는지를 그 각계의 주장,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부의 성립 내지 국가의 성립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그 1919년 건국설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48년 건국설이 맞다고 해서 지금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어쨌든 대한민국의 성립을 축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저주하고 또는 그걸 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고하게 있고, 그들이 이제 어쨌든 국민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그 부분을 거론해 주셨습니다.